전주기 개발을 지원하는 회사이고요. 이 업에서 20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의료기 개발에서부터 의료기를 환자가 사용할 때까지 필요한 길고 복잡한 규제 절차를 해결해주는 회사팀 회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임상시험에 대해서 지금 좀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임상시험은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이넥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의료기기 전문 CRO라고 하는 포지셔닝을 스스로 이름을 붙여서 전문적으로 여러분 의료기기에 특화된 임상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공유 드릴 거는 임상시험에 관한 용어입니다. 앞에 이렇게 보시면 검색하기 귀찮고 물어보기도 민망한 임상시험 용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용어만 알아도 그 분야의 중요한 내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그런 임상시험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그 회사의 의료기 임상시험 개발부의 김태성 과장을 모실 거고요. 예, 김태성 과장님께서 임상시험의 기본적인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려서 이걸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도 임상시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네, 저희 그러면 김태성 과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넥스 의료기기 임상개발부 CO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검색하긴 귀찮고 물어보긴 민망한 임상용어라는 주제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용어만 알면 저희 의료기기 허가 개발 단계에서 그러니까 임상시험 단계에서 저희와 같은 CRO 그리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규제기관, 식약처 같은 규제기관과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종류에 따른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따른 용어에 따라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먼저 종류에 따른 용어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아직 허가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한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허가 개발 단계에서 제품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는 그 모든 절차, 모든 프로세스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부적인 절차와 역할과 책임이 실제 규정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후에 설명드리는 용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을 해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생겨주셨을 것 같습니다. 임상시험은 연구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주도로 연구자가 스폰서의 책임까지 모두 갖고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Investigator Initiated Trial, 줄여서 IIT라고 부르고 회사 등 의뢰자가 기획하여 임상시험자에게 의뢰하는 임상시험을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 Sponsor Initiated Trial, 줄여서 SIT라고 부릅니다. 보통 IIT, SIT 이런 말 말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IIT, SIT가 의뢰자 주도인지 연구자 주도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의 목적에 따라 소수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초기 임상시험인 탐색 임상시험, 즉 파일럿 스터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인 확증 임상시험, 피보탈 스터디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기기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탐색 임상시험과 확증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식약처의 사전 승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프로세스에 따른 용어입니다. 여기 위에서 보이시는 MW팀, 메디컬 라이팅 팀,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팀, 데이터 매니지먼트 팀, 스태티스틱스 팀은 사이넥스의 의료기기 임상개발부의 부서, 그러니까 팀들을 의미하고 각 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순서에 따라 지금 업무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MW팀에서 프로토콜 개발, 그러니까 임상시험의 설계 단계입니다. 임상시험 설계를 진행하면서 프로토콜 및 문서를 개발하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그와 동시에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팀에서는 CO팀에서는 각 기관의 IRB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서류를 제출하는 주체는 시험자이지만 저희가 대행하여 시험자가 업무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모든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임상시험 개시라는 것을 CO팀에서 진행을 하고 대상자가 등록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시에는 모든 데이터가 과학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CO팀에서 모니터링 방문을 해서 이전 과거의 환자 의무 기록을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완료된 이후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팀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검토하고 의학 용어를 코딩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쿼리를 발행하는 역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데이터의 정리가 완료된 이후 저희 스태티스틱스 팀에서 통계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MW팀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MW, CO, DM, STAT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희의 팀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설계 단계 시에 익숙해져야 할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임상시험 프로토콜 제목을 보면 다기관, 무작위 배정, 확증 임상시험 이런 식으로 설계가 그대로 제목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임상시험 기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식약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특수연구기관으로 실제 임상시험이 실시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 시에, 설계 시에 단일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험기관에서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관 임상시험은 보통 싱글 사이트 트라이얼, 다기관 임상시험은 멀티 센터 트라이얼이라고 부릅니다. 제조원에 계신 분들께서 임상시험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이넥스와 같은 임상시험 수탁기관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게 됩니다. 임상시험 수탁기관은 영어로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기관에서 시험자에 의해 모집되어 동의서를 취득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자를 임상시험 피험자, 서브젝트 혹은 트라이얼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제가 위에 설명드릴 때 대상자 서브젝트, 피험자를 섞었었는데요. 설명드리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서는 대상자라는 용어가 이제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는 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정에서는 아직 피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입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Investigational Device, 줄여서 ID라고 보통 부르고,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험기기와 대조기기를 모두 일컫습니다. 시험기기는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테스트 매테리얼을 의미하고, 대조기기는 컴패러터, 시험기기와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의품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설계 시에 필요한 경우 무작위 배정 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 무작위 배정을 진행한 이후에 대상자 또는 설계에 따라 대상자 또는 연구진 모두 눈가림 혹은 대상자만 눈가림하는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눈가림은 블라인딩 또는 마스킹이라고 표기합니다. 눈가림을 예전엔 맹검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바뀐 용어에 따르면 눈가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계 시 익숙해져야 할 용어, 그래서 비교 설계에 따른 종류로 또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월성이냐, 시험기기가 대조기기에 비해 우월하냐, 우월한가를 검증하는 설계 또는 비열등한가를 검증하는 설계, 동등한지를 검증하는 설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열등성 임상시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방법에 따라서도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시계열 순으로 모집하여 진행하는 전향적 연구,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또는 그럴 필요가 없고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연구가 가능한 경우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 후향적 연구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보통 후향적 연구의 경우는 임상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트라이얼을 한다는 건데, 대상자에게 트라이얼을 한다는 건데, 리트로스펙티브는 사실상 중재가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보통 연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배정 설계를 진행할 수 있고, 또는 비무작위 배정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을 진행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특정 시점에 군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블록을 마련해서 4개의 블록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1대1로 배정된다, 이런 식으로 블록 무작위 배정을 진행해서 대상자가 모집되는 기간 내내 특정 시점에 대상자의 군이 모집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시 익숙해져야 할 용어, 임상시험 계획서입니다.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요. 해당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목적, 대상, 시험 연구 방법론, 통계적 고려사항, 관련 조직 등을 기술한 문서를 프로토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임상시험 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 영어로 프로토콜 어멘드먼트라고 부릅니다. 스폰서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증례기록서입니다. 증례기록서는 개개의 피험자별로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요구한 정보를 기록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인쇄하거나 전자화한 문서를 말하며 이를 케이스 리포트 폼, CRF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서는 피험자가 임상시험 참여 유무를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크리닝하기 이전에 동의서를 통해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서명과 서명 날짜가 포함된 문서, 서명과 성명을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의서는 단순히 컨센트가 아니라 informed consent form, 그러니까 informed consent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지 후 동의라고 하죠. 보통 대상자가 이 임상시험에 대해 완벽하게 숙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한 이후에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동의이고, 그러한 서식이 동의서입니다. 그래서 informed consent form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기관 임상시험 설계로 진행하는 경우에 각 시험기관의 시험 책임자 중입니다. 다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 사람을 임상시험 조정자라고 말하며 Coordinating Investigator, 줄여서 CI라고 부릅니다. 보통 저희가 시험 책임자를 PI 이렇게 부르고,
PI들 중에서 CI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피험자 설명서는 보통 동의서는 이제 서명과 서명을 받는 용지를 말하고요. 그 위에 모든 임상시험의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피험자 설명서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와 그에 따른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의약품 임상시험에서는 IND 승인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IND 승인 신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의료기기 임상시험에서는 ID 승인 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그래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ID Application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MFDS 많이 들어보셨죠?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참고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에 필요한 문서들을 좀 작성하긴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서들이 많습니다. 임상시험 계획서, 기술문서, 그리고 동의서도 포함이 되고 피해자 보상 규약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 규정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CO팀에서 아까 IRB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IRB, 그러니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입니다. IRB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르고, 심의하는 포인트는, 궁극적인 포인트는 대상자의 안전성 그리고 연구의 유효성이지만 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절차도 다릅니다. 그리고 IRB는 지역마다 명칭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Independent Ethics Committee, 그러니까 IEC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Research Ethics Committee, 그러니까 REC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좀 용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IRB라고 사용하는 건 동일하지만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의학연구 윤리심의위원회 등 용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IRB의 심의 과정, 그러니까 심의 신청하고 IRB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RB에서는 정규심사, 신속심사 또는 심사면제로 구분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심사는 보통 그러니까 초기 심의 같이 굉장히 검토할 사항이 많고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인 이상의 다수의 심의위원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심의하는 심사를 말하고, 신속심사는 조금 사소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적으로 사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 2인이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 결과는 승인되면 연구를 시작할 수 있고요. 시정 승인되면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보완도 마찬가지로 심의 결과가 보완으로 나온 경우에도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려가 된 경우에는 보완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가끔 진행하시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시정 승인은 승인이 아닐까라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고요. 시정 승인도 마찬가지로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IRB에서 승인, 시정 승인, 보완, 반려 이런 용어들은 GCP, 그러니까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RB 승인 이후에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단계, 그러니까 CO팀의 임상 운영 단계에서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는 클리니컬 오퍼레이션을 의미하고 임상시험 운영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관에는
PI, 시험 책임자의 업무 위임을 받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리서치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고, 임상시험의 수행 및 시험 대상자의 보호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험 책임자의 책임 하에 이 기준에 및 관계 법령에 맞게 시험 책임자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RA, Clinical Research Associate는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서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모니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CRO에서 모니터 요원을 모니터라고 부르지 않고 CRA, Clinical Research Associate라고 부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CRA가 하는 역할은 모니터 요원으로서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으로서는 이 CRA의 역할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모니터라는 용어가 아닌 CR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란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표준 작업 지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 기록되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모니터링은 모니터 요원이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MV, 모니터링 비짓이라고 저희가 축약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MV라는 것은 그 관련 규정에 명시된 단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CRO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SDB, 근거문서 검토입니다. Source Document Verification 이라고 하죠. Verification이라는 게 확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부족합니다. 보통 검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CRA가 기관에 가서 연구가 과학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근거문서, Source Document를 Verification 한다는 것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본 데이터가 실제로 CRF에 잘 기재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CRA가 진행하게 됩니다. 조금 순서가 조금 섞여 있긴 한데 PSV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PSV란 임상시험의 개시 이전, 그러니까 임상시험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시험자 및 시험기관이 GCP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잘 실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문입니다. 보통 프리스터디 비짓이라고 하고, 시험기관을 선정하는 역할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feasibility 비짓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SIV, Site Initiation 비짓은 임상시험 개시 방문을 의미하고 임상시험의 모든 제반 상황을 갖춘 후 바로 이날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위에서 설명드렸던 MV를 진행하고 MV가 종료되고 모든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에 임상시험 종료 방문, COV, 클로즈아웃 비짓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자, 아까 SDV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SDV는 그러니까 Source Document Verification이고, Source Document는 근거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문서, Source Document에 작성되어 있는 Source 데이터를 근거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슈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오디시라고 하죠. 임상시험 계획서와 의뢰자의 표준작업 지침서, 임상시험 실시 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관련 행위가 정해진 대로 준수되어 있는지 자료가 그리고 기록 보고, 분석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오디시라는 것은 스폰서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CRO 별도의 CRO를 섭외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기관 병원 내부에서 퀄리티 어슈런스 팀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 점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스폰서 그리고 기관에서 진행하는 오디시라고 하지만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오디를 우리는 특별히 인스펙션,
실태조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사례 AE, Adverse Event는 임상시험 중에 피험자에게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징후를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대상자가 길 가다 넘어진 것도 Adverse Event고 교통사고가 난 것도 Adverse Event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한 A 이상사례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그리고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이상 사례, Serious Adverse Event, 그러니까 SAE라고 부릅니다. SAE도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나서 대상자가 입원하는 경우 또 마찬가지로 SAE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단계가 끝난 이후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탯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DM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DM은 데이터를 수집, 관리, 클리닝, 분석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DM팀에서 보통 저희가 이쪽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보통 EDC 그리고 ECRF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EDC는 Electronic Data Capture라고 해서 전자자료 수집 괄호 열고 시스템 괄호 닫고입니다. 그러니까 EDC라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전자자료 캡처 시스템이고 그 EDC 시스템을 기반으로 그 시스템에서 ECRF 그러니까 Electronic Case Report 폼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EDC 시스템에서 ECRF를 구성해서 ECRF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 그러니까 DMP는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한 퀄리티 높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자료 관리 계획으로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팀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DM 단계가 끝나고 입력된 자료의 모든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잠금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DB락, 데이터베이스 락이라고 하는데 DB락이 됐다는 것은 모든 데이터의 클리닝이 끝났다, 검증이 끝났고 잠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DB락을 해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연구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탯 단계에서 SAP, Statistical Analysis Plan, 통계 분석 계획서를 스탯팀에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통계 분석 계획서는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기 이전에 보통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셉의 작성 시기는 CRO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점 이전에 그래야지 데이터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기적인 부분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과정에서 FAS, Full Analysis Set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프로토콜마다 정의는 다르나 보통 임상시험에 무작위 배정되어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적용받은 피험자의 전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CSR, Clinical Study Report라고 말합니다. 클리니컬 스터디 리포트는 임상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임상적, 통계적 측면에서 통합하여 기술하는 문서를 말하고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문서는 이 CSR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CSR이 나오기 전에 중간 임상시험 결과를 낼 때 Interim Clinical Study Report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임상시험 도중에 실시한 분석에 따라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